오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자, 전 시간에 요거를 좀 하다 잠깐 했는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용통을 줄여서 금융해 주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자금의 조달 이런 거를요 금융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딱 있다. 자, 여기 어떤 회사가 딱 있는데, 내가 이제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요, 부채금융.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는요, 이렇게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이유가 이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회사한테 자, 주식을 받으면서 자,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형태를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분금융. 어쨌거나 돈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는데 이때는요, 실적을 배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적을 배당한다. 그러면 실적을 배당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거죠.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해서 이 금융 크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있고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부채금융에서 공부할 내용은요,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얘는요, 한 가지 정도. 자, 먼저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 담보대출 해준 거 아닙니까? 이때 담보대출 해줄 때 무턱대고 많이 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회사도 그만둘 수 있는 거니까. 이 대출 첫 번째로 공부할 거는요, 대출 가능 금액. 요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정해서 얘들도 빌려줄 겁니다. 이러한요, 대출 가능 금액 맨 먼저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요, 돈을 빌려줬는데 5% 이자로 빌려줬는데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은 똑같은 이자를 받으면 손해 나요, 안 나요? 손해 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고정금리 제도가 됐든 아니면요, 변동금리가 제도가 됐든 어쨌거나 은행은 어떤 형태로든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 해요? 덜 보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돈을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쪼개서 갚아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쪼갤 때도 처음에는 조금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많이 갚고 나중에 적게 갚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대출 가능 금액. 요게 좀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 요것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대출채권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화 제도. 유동화 제도는요, 누구한테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20년 동안 받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 누구한테 이 권리를 파는 겁니다. 대출 채권. 그럼 바로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유동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유동화 시킨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 시키는 걸요, 유동화 시킨다 줍니다. 장래 받을 채권을 당장 현금으로 만드는 거를요, 유동화 시킨다 줍니다. 이걸요. 이 제도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요걸 일반적으로 리츠회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꼭 한 문제 물어보니까 요것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네요. 딱. 그래서 자, 맨 먼저 이제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순서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제도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공부할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대출채권의 유동화 제도 공부할 거고, 자, 여기 끝나면요, 두 번째는 지분금융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해서 정리할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뭐 작게는 5문제, 많게는요
6문제 정도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약간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도 공부할 건데, 자, 유동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를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금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사의 역할이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회사지만 때로는요 보금자리론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보증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이드에 있는 내용 있죠. 그리고 자, 이 담보대출, 특히 이제 건축대부 중에 특수한 형태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최소한 5문제, 많게는 6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자, 먼저 대출 가능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대출 가능 금액이다. 요거 좀 알아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용어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어디냐면,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금융 관련 용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때 대부 비율, 이걸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걸요 DTI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잠시 후 하기로 하고, 그 밑에 볼게요. 3번에 월부금, 4번에 융자 원금, 5번에 융자 잔고, 그 다음에 6번에 잔금 비율, 7번에 상환 비율, 이런 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요거 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은행이 어떤 사람한테 이거 10,000원을 빌려줬습니다. 10,000원. 자, 요걸 지금부터 대부 원금, 대출 원금, 융자 원금 다 똑같은 겁니다. 융자, 대부, 대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년 지났는데 3,000원을 갚았습니다. 3,000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있어요? 7,000원 남아있겠네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 3,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상환액 이렇게 해줄게요. 상환액.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직 못 갚은 돈이죠. 이걸 미상환액. 근데 미상환액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잔금이다. 아니면요 잔고, 대출 잔금, 융자 잔금, 대부 잔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10,000원 중에 3,000원 갚았으니까 몇 퍼센트 갚은 거예요? 30%를 갚은 거네요. 30%. 그러면 몇 프로 남아있는 거예요? 70% 남아있네요. 자, 요거 30%를, 자, 요거를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으로 두 칸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0.3을 갚았네요.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전에 했었죠? 앞으로 두 칸.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으로 두 칸 가면 돼요. 0.7이 남아있네요. 자, 지금부터 요 30%, 70%를요, 30%를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70%를요, 잔금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금 비율. 그러면 상환 비율과 상환 비율과요, 자, 잔금 비율을 합치면 100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0%죠? 근데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이 되는 겁니다. 1. 그죠? 0.3하고 0.7을 더하면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요거 두 번이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맨 아래 보니까 325페이지 맨 아래. 325페이지 맨 아래 상환 비율 중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얼마예요? 1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상환 비율, 잔금 비율 할 때는 항상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매년 갚는 돈은요, 매 기간마다 이제 갚는 돈 있을 겁니다. 갚는 돈. 원금도 있고, 매 갚는 돈을 쪼개서 갚아라. 그러면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자, 이 하루라도 빌렸으면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은행은요, 돈을 빌려주면서 곧바로 취소했다. 그럴 경우는 이자 안 붙지만, 돈을 빌려줬는데 하루라도 지났죠? 그러면 100% 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하루 치자가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지났으면 1년 치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라도 지났으면 이자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기 갚는 돈에는 원금도 쪼개서 갚아라 그러면 원금도 내야 되지만 이자도 줘야 되는 겁니다. 이자도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요 매기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리금 지불액. 근데 원래 이제 이자라는 것은요 원금을 갚는 걸 상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자는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내는 돈이죠. 그러니까 상환이라는 표현을 쓰면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관행상 그냥 매기 원리금 상환액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냥 그러니까 관행상 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똑같은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거를요 저당 지불액이다. 저당 지불액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마다 지불할 수도 있고 월마다 지불할 수 있는데 연부금 아니면요 월부금 이렇게 할 때도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이걸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이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매기 갚을 원리금 지불액을요 이런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T는 묵음이에요. 묵음. 그러니까 가볍게 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 이렇게 해주면요 매기 갚는 원금 이자를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용어를 좀 정리해봤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간단히 용어를 정리해봤고, 자, 지금부터 대출 가능 금액을 공부할 건데, 자, 몇 장 넘겨볼게요. 331페이지 오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331페이지. 자, 맨 위에 보니까, 위에 쪽에 보니까,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대출 가능액 산정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밑으로 동그라미 1번에 자, 이 담보 인정 비율 이걸 다른 말로 영어로는요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걸요 DTI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려고 하는데 요 주택을 담보 잡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요때요 LTV 할 때 L이라는 건 뭐냐면 론이라는 뜻입니다. 론, 카드론, 스피드론, 웰컴론 할 때 대출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to는요 뭐뭐 대비, 그 다음 value면요 부동산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요 LTV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60%를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면 얼마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60%를 빌려주겠대요. 그러면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빌려주겠다. 만약에 70%를 빌려주겠다. 그러면 얼마 빌려줘요? 7천만 원 빌려주겠다. 이렇게 60%, 70% 이걸요 LTV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주택의 가격을 가지고 담보가치 보고 돈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LTV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D라는 게 뭐냐면 요거 아까 얘기한 대에 갖고 매기 갚는 원리금 지불액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매기 갚는 뭐예요? 원리금 지불액. 그리고 to는 뭐뭐 대비. 그 다음에 I라는 건 인컴을 얘기합니다. 소득.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매기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매년 갚는 돈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빌렸다는 얘기죠. 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자칫 돈 못 갚을 가능성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근데 5천만 원 버는 자가 있는데 은행에다 갚는 돈 3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돈 못 갚을 가능성은 많아요, 적어요? 많지는 않겠죠. 그래, 이렇게 해서 소득 대비 매기 갚는 돈이 차지한 비율, 요걸요 DTI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요때 요거 지금부터 제가 이제 어떤 공식을 쓸 건데 요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제가 2월 말쯤에 이 금융론 할 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굳이 이제 공부하고자 한다면 2월 말쯤에 거기 이제 여기 인터넷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곧바로 총알같이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러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게 되면요 이 내년에 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그냥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곧바로 그냥 집어넣고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LTV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리고 자, DTI 나오면 무조건 소득을 곱해줍니다. 소득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래서 둘 다 충족하려면 자,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80%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몇 프로라고요? 거의 80%. 되셨죠? 네,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332페이지 볼게요. 332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예제 보겠습니다. 예제. 자, A는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장 가치가 3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자,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소득이요 3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답니다. 이때 현재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이미 대출 받았답니다. 이 주택을 가지고 이미 5천만 원을 빌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그러면 저당 상수는 0.1, 딱 0.1, 뭐 집어넣으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LTV는 50%, 그 다음에 DTI는요 40% 이하입니다. 얘는 50%, 얘는요 40%. 그럼 50% 이상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문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그냥 막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다 됐네요. 자, 그러면 둘 다 충족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먼저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355에서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그리고 얘는 얘랑이랑 곱하면 4, 5, 20에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나누기 0.1하면요 2억이 됩니다. 2억.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요?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1억 5천만 원. 근데 이미 5천만 원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으니까 1억을 빌려주겠다. 1억을 추가로 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은요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냥 막 집어넣고 얼른 풀어야 돼요. 순식간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요거 왜 이런 공식이 나왔냐, 요거를 좀 알고자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 말쯤에 이제 금융론 공부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야간반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나오면 얼른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 공식.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되나요? 네. 야, 지울게요. 이렇게. 요 공식을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자, 이 주식을 열이 받아 안 받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열이 받으니까 뒤에 있는 소나 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열 받아 안 받아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열 받죠? 뒤에 있는 소나 줘. 자,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열이 받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소 나누기 줘. 이렇게 뒤에 있는 소 나누기 줘. 이렇게 해서 얼른 암기하도록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거의 80%입니다. 거의 80%. 그리고 요걸 기초로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뭐 사업자금 대출 받을 수 있고 상가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뭐 카드론 같은 것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출이 있을 텐데 만약에 다른 대출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부채로 인한 이자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다 기억하시고 있다가 요거 다 빼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딱 10%. 그러니까 최근 15년 동안에 딱 2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번. 그러니까 다른 부채로 나가는 이자가 있다면 빼주면 돼요. 안타깝게 여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풀게요. 나중에. 자,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에 대해서 부채 감당률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부채 감당률. 읽다 보면은 부채 감당률, 순 영업소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LTV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무조건 가격을 곱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다 보니까 뭐 순 영업소득, 부채 감당률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부저 기억하시면 돼요. 순부저 이렇게 순부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게 얼마 나왔나? 나오죠.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순이라는 게 뭐냐면 순 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는요, 부채 감당률을 얘기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했는데 부채 감당률 계산해 봤습니까?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저당 상수를 얘기합니다. 저당 상수. 그래서 순부저 이렇게 순부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물어본 게 딱 두 번 물어봤습니다. 최근 15년 동안에 딱 두 번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자, 333페이지 맨 위에 2번은요 문제가 틀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요거 지우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1억 5천만 원이 된다까지 지우세요. 문제 잘못된 거 어디? 베끼다 보니까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두 가지, 지금부터 다 지우세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된다. 여기까지 지우세요. 지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장 가격은 5억이고 순 영업소득이 1억 원인 상가를 갖고 있는 A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가능 금액은,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5억이고 순 영업소득은 1억이랍니다. 자, 시장 가격은 5억이고 순 영업소득 1억이랍니다. 1억.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추가로 대출 가능 금액은 그 밑에 박스 보니까 연간 저당 상수는 0.2. 얘는요 0.2.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LTV는 60% 이하. 60%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부채 감당률이 2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2 이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문제에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상가에 대해서 기존에 1억을 미리 빌려갔네요.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LTV를 충족하는 대출액은요 5, 6, 30에서 3억이 됩니다. 3억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랑 요랑 곱하면 0.4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을 0.4로 나누면 2억 5천만 원 됩니다. 2억 5천만 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얼마요?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미 1억 빌려갔어 안 빌려갔어요? 빌려갔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딱 10%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 90%,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게 10%. 이게 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외에는 없어요. 됐죠? 나중에 DSR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문제 내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이제 한두 번 연습해 볼 건데, 그거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로 이제 요걸 가지고 주로 물어보니까 순식간에 나오자마자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순식간에. 알겠죠? 이렇게. 요것만. LG전자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니까 뒤에 있는 누구 주라고요? 소나 줘. 개나 줘요? 고양이 줘야 돼요? 소나 줘.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부채가 있다면 다른 부채 이자는 여기서 빼주면 돼요. 그리고 자, 만약에 상가에 대해서 부채 감당률 이런 게 나오면요 순부저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부저라고요? 순부저.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되셨죠? 순부저에서 계산해서 풀면 돼요. 되셨죠? 자, 이거 지워되죠? 이렇게 푸세요. 순부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 나오면 이거 지워되나요? 얼른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 왜 그래요? 이런 거 좀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고 그냥 얼른 그냥 푸시면 돼요. LG전자 가격이 폭락하니까
뒤에 있는 누구 주라고요? 소나 줘. 개나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소나 줘. 이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 금액 알아봤고, 이번에는요, 아까 그 순서에 따라서, 자, 이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볼게요. 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327페이지 거꾸로 되어 있네요. 327페이지. 자, 거기 327페이지 보니까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금리 방식에 의한 저당대부 있어 없어요? 있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328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고정이자율 제도, 그리고 오른쪽에 329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변동이자율 제도,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를 알아볼게요. 이자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아파트를 빌려준다. 그러면 그냥 빌려줘요?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대가 받는 게 이제 임대료 아닙니까?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빌려주면 그냥 빌려줘요?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대가 받으려고 하죠? 이게 이자 아닙니까? 그리고 1억을 빌려주면서 1년 동안에 5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1억 분의 500만 원 하면요, 5% 이거를요, 이자율 해주는 겁니다. 이자율. 근데 여기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은행이 1억을 빌려주면서 약정금리는요, 처음에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5%. 자, 그리고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자,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물가가 무지하게 오르면, 인플레가 심해지면 화폐의 값어치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요, 그전에는 10,000원으로 4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요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르는 바람에 똑같이 생긴 10,000원으로 2개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폐의 값어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에이, 똑같이 생긴 10,000원으로 그전에는 4개 샀는데 지금 2개밖에 못 살죠? 못 사죠?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값어치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보는 겁니다. 반대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겁니다. 같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1억을 빌려줬는데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가 더블로 올랐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약속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고정이자율 제도, 아니면은요 고정금리 제도, 이렇게 합니다. 이자율, 금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5%를 받으니까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볼 것 같아요? 돈 빌려간 자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50만 원 받다가 지금도 50만 원 받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원래는 화폐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원래는 5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0만 원 받고 있으니까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은행을요, 대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합니다. 대출자.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였는데 요거를요 한 7% 정도 올려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변동이자율 제도, 아니면은요 변동금리 제도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50만 원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70만 원 내라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월급이 갑자기 막 20만 원씩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50만 원 내다가 쓰는 돈도 딱 정해져 있고, 쓰는 돈도 정해져 있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20만 원씩 더 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또 빌려간 자를 차입자 이렇게 합니다. 이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누가 손해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변동금리일 경우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물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거의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문제 낼 때는요, 일반 경제 상황을 가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라면 은행은요,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줘야 인플레가 심해지면 같이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부에서 자꾸 이런 금융상품은, 대출상품은 무조건 고정금리로 빌려주랍니다. 어떤 상품은. 그리고 어떤 금융상품은요, 고정금리로 빌릴지, 변동금리로 빌릴지, 차입자가 선택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자꾸 와서 고정금리로 빌려달랍니다.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 해요? 어떤 형태로든 안 보거나 덜 보려고 할 겁니다. 안 보거나 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요거를요, 초기 약정금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기의 약정금리에서, 초기 약정금리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문 닫았을 겁니다. 은행 문 닫았으니까 내일, 자, 은행 가서 여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고정금리가 초기 금리가 비쌉니까? 변동금리가 높습니까? 하면은 100% 고정금리가 높다고 할 겁니다. 됐죠? 왜 그런가 볼게요. 자,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실질금리, 요것도요, 실질금리. 자, 실질금리라는 것은, 자,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물가 상승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료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실질금리다. 다시 할게요. 앞으로 인플레 같은 게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도 돈 빌려주면 이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인플레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를 뭐라 한다고요?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근데 물가 상승이 없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는 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조금이든 많이든. 그죠? 그러면 얘는요. 자, 나중에 가서 실제 인플레가 발생 올리면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만기가 20년이라면요. 20년 동안에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얘는요. 돈을 빌려줄 때, 처음부터 빌려줄 때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있다면요. 매년 예상된 인플레이로 있다면 이거 더해서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원래 실질금리는 5%였습니다. 5%라면 얘는 그냥 5%로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그때 가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얘는 5%로 빌려줬다가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못 건들죠. 얘는 처음부터 20년이 만기라면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해지면 못 건들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매년 계산해보는 겁니다. 매년 2% 정도가 인플레가 예상된다고 하길래 합쳐서 얼마라고요? 7% 이렇게 빌려려고 할 겁니다. 이거 되겠죠? 다시 할게요. 자, 변동금리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냥 5% 빌려줬다가 나중에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정금리는 나중에 가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가 매년 2% 정도 된다면 합쳐서 7%의 금리로, 연금리로 정해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약정금리는 뭐가 높아요?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감안해서 결정하려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된 금리, 요거를 뭐라 하냐면 이거를요, 명목금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된 금리를 뭐라 한다고요? 명목금리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요, 요런 얘기가 좀 반드시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요, 요런 얘기가 좀 반드시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고정금리로 7%로 해서 빌려줬다고 치자. 7%로 해서 딱 빌려줬는데 나중에 한 20년 동안 빌려줬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1금융권에서 형성되는 시장평균 고정금리가 5%로 내려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합니까? 똑같은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한다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3년 전에 고정금리로 빌릴 때는 7%였는데 요즘에 새롭게 빌리는 사람들은요 5%로 내려갈 수도 있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미 연방비가 내려가면 우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1금융권은요 은행을 얘기합니다. 제2금융권은요 캐피탈 아니면요 저축은행 이런 데를 제2금융권, 나머지 대부업체를요 3금융권 해주는데 제1금융권에서 형성되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이자율이 5%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 볼게요.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몇 프로라고요? 5%로 싼 이자로 빌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17년이나 남았는데 17년 동안에 7%를 계속 납부하려고 하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거 아닙니까? 때마침 딱 그 핸드폰에 카톡이 온 거 아닙니까? 카톡에 높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자기가 갚아주겠다면 요 은행이 갚아주겠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은행에서 돈 빌려서 신한은행과 갚을 수 있는 거죠? 아, 은행도 갈아탄다고 해서 뭐 깜빡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손해나지 않은 이상은 갈아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거 갚으려고 하겠네요. 싼 이자로 빌려서 비싼 이자 갚으려고 하겠죠? 이거를요 조기에 상환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은행이라든가 이따가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투자자들은요 30년 40년 동안에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고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얼마 안 있다 갚아서 안 갚았어요? 갚았죠? 그러면 탁 줬던 게 지붕 쳐다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조기 상환에 따른 오염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만기까지 돈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서 일찌감치 갚았냐? 이거는 약속 위반이다. 우리는 벌금 부과하겠다 나옵니다. 이거를요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다 해줍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수료입니다. 보통 3년 내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기 상환 수수료 아니면요 중도 상환 수수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부과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고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번에는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9%로 올랐다고 치자. 그러면 이번에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주긴 했는데 이걸 지금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몇 프로예요? 9%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변동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요 시세에 맞춰서 계속 올렸을 겁니다. 근데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신한은행은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로 빌려줬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은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요 계속 20년, 30년 동안 계속 낮은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얘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좀 반드시 하시고 자 이번에는요 변동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동금리는요 실제 인플레에 따라서 계속 변동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막 올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근거도 없이 막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게 있다면 맞춰가면서 올려야 되지 지들 마음대로 막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또한 지들 아무 때나 막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애들 학비 쓰려고 딱 모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20만 원 더 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아니면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약속해야 돼요. 만약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것들이 금리를 올릴지 모르죠. 그때에서 돈을 조금 모아놨다가 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막 20만 원 더 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는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적용합니다. 기준금리에다가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이 가산금리는요 대출 시점에 확정되는 겁니다.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기준금리는 요게 바로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가산금리는 대출 시점에 확정돼요. 그리고 여기에 기준금리가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올라가면 같이 올리라는 얘기죠. 내려가면요 같이 내리라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시험 목적으로는요 제가 여기다가 2개씩 쓸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2개만 쓰면 돼요. 요것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자, 시험 목적으로는요 제가 뭐 두 개씩 쓸 거죠. 요것만 아시고 들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 싶으면 무시하세요. 되셨죠? 무시됩니다. 자, 지금부터 은행은요 여기 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은행은 이렇게 은행이라는 그 집단이 있는데 기관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우리한테 예금을 받아 안 받아요? 예금을 받아서 이제 주식에 투자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을 주로 합니다. 대출을 주로 합니다.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제가 여기 2개씩 써놓은 거 요것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잘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은행의 예금 이자율은 5%인데 대출 이자율도 5%이다. 그러면 은행은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슨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5% 빌려서 5% 빌려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은행도 쓸 돈 많아져가요?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은행도 여직원들 무지하게 많은데 여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장 같은 거 만들려면 돈 많이 들어 안 들어요? 카드 같은 것도 만들려면 막 무지하게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익도 좀 내야 사람들이 이 은행에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10,000원에 구입해서 10,000원에 팔으면 돼야 한대요? 뭐가 남습니까? 끼어 팔기 이전에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죠? 10,000원에 구입해서 13,000원 정도 받고 팔아야 남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업의 기본적인 논리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로 빌려서 5%로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한 3% 정도 더 붙여서 빌려줘야 남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은행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를요 가산금리다 해줍니다. 가산금리. 요거는요 여기에는 은행 마진이라고 해서 은행도 남겨먹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걸요 은행 마진이다 아니면 부가가치련편도 씁니다. 자, 은행 마진도 좀 붙여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거는요 단기 대출이 아니라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용도 좀 감안합니다. 신용도 1등급에서 10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신용을 감안하는데 요즘에는 등급제로 안 하고 1점에서 1000점까지 점수제로 합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회사도 그만둘 수 있죠. 그래서 회사를 잘 다니면 갚을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도 좀 감안해서 대출 시점에 결정되는 건데 대출 시점에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나 담보대출 받으면서 합의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본 적 있나요? 받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서 쓸 때 이게 두꺼운 서류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막 넘겨서 도장 찍으라고 안 찍어요? 막 찍으라고 합니다. 이때 그 내용을 읽어봐 안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막 깨알같이 써 있어서 무슨 얘기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 공부 좀 한 상태라면 모르는데 공부도 안 한 상태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외국만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찍을 수밖에 없네요. 그냥 넘기는 대로 팡팡팡팡 찍습니다. 그게 다 거기 합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은행 마진은 어느 정도 붙이겠다. 그리고 당신의 신용은 어느 정도 되니까 맞춰서 얼마 정도 붙이겠다 나옵니다. 되죠? 그러니까 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는 은행하고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증거서로 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대출 시점에 은행하고 합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 기준금리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예금이자를 기초로 합니다. 뭘 기초로 한다고요? 은행 예금이자를 기초로 해서
인플레 같은 게 심해지면 예금 이자가 전반적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겁니다. 인플레가 점점 떨어지면요, 예금 이자율도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금 이자율을 기초로 뭘 정하라고요? 기준금리를 정하라. 그러면 예금은요, 이 여러 가지 예금 상품들이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예적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예금 상품인데, 이 사회가 다변하고 복잡해질수록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에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이 아닌 것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은행에 예금 창구 앞에 있으면 그 앞에 그 예금 상품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종이에 막 적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팜플렛으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주택부금이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금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요, CD라고 해서 이걸 Certificate of Deposit 에서 발음도 안 되네요. 이걸 양도성 예금서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양도성 예금서는요, 예금액을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 통장을 누구한테 함부로 팔 수 있어 없어요? 못 팔아요. 근데 요거는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요, CD, 양도성 예금서 해줍니다. 그리고 CMA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해갖고 이건 주로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걔들도 예금 받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통 그 예금을 받아서 국공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그냥 요 이해를 도우려고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 써놓는 거 2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CMA는요, 주로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 상품인데, 얘네들은 보통 예금을 받아서 국공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국채라든가 공채 있죠? 여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요 예금은요, 매일매일 이자를 붙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자를 붙이다 보니까 복리 형태의 경우는 이자가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얘네들은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내가 이제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은행도 망해 안 망해요? 자, 일반 은행은 안 망하지만 거의 저축은행 이런 데 망합니다. 망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 이 5천만 원까지는요, 정부에서 보증 선 겁니다. 5천만 원까지는 누가 보증 섰다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저축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다 뜯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전액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약간 높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리고 매일매일 이자를 붙이다 보니까 금리가 좀 돈을 이자를 많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여기다 예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라는 게 equired. 그 다음에 L이라는 게요, linked. 그 다음에 deposit 되면요, 요거는요, 주가지수 연동 예금 상품인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은행이 요 예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은 다음에 그 고객한테 그럴 겁니다. 우리는 요 예금 가지고 이 주식에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다면 이자를 높여주겠습니다. 약간.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자꾸 떨어지면요, 이자율을 낮추겠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가지수에 연동시켜서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ELD 해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환매채라고 해서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중에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사들이겠답니다. 이런 거 외에도 많은 금융 채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그 중에서 옛날에는요, 양도성 예금서의 금리, CD 금리를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CD 금리를 기초로 해서 뭐라고요? 금리를 정하라. 자, 지금부터 듣기만 하세요. 은행들은요, 이 시중은행들은 매일매일 CD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면서 이 퇴근하기 전에 그날 발행했던 시세 금리를요, 금융투자협회에다가 보고하고서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에서는요, 요걸 취합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올려놔요. 그리고 얘는요, 요걸 CD 금리를 기초로 한다 해주는데, 자, 요 CD 금리를 기초로 하는 것은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차입자하고, 자, 대출자가 언제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은행은 이자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할 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금리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금리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CD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올리라는 얘기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일단은 CD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CD는 이 통장의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증서의 형태로 발행합니다. 수표처럼 생긴 종이 있죠?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만기가 보통 3개월이라면 자, CD를 액면가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혀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마세요. 요거를요, 우리한테 팔아요, 안 팔아요? 팔을 때 980만 원 정도 받고 팝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3개월 있다가 CD를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면 액면가인 적혀 있는 금액인 1,000만 원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980만 원 받았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1,000만 원 내줬죠? 그러면 3개월 동안에 20만 원의 이자를 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걸 연이자로 환산해서 매일매일 금융투자협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무기명 형태로 발행합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무기명. 그래서 우리 일반 예금은, 자, 통장에 자기 이름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이걸 기명채권이라는 거고, 얘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이 자금 세탁료로 주로 쓰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금리 변동폭이 자금 세탁이 많아졌다 그러면 금리가 무지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같은 게 많아지면요, 무지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금리 변동폭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요, 이 수많은 예금 상품 중에 CD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요.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준금리로 정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요걸로도 하기도 하지만, CD 금리를 기초로 하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에 대해서, 모든 예금 있죠? 모든 예금에서 이자라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를요, 코스트 오브 펀드다. 코스트 오브 펀드 해줍니다. 요거를 8개 은행을, 주변에 있는 8개 은행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진 날짜까지 한 달 동안에 취급한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걸 통계낸 거를 은행연합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은행연합회에서는 이걸 통계낸 걸 전부 다 취합해서 이거를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다가 매달 15일 날 올려놔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 하냐, 올려놓은 거를요, 어디 갔어요? 작게요. CD 금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 이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금 나간 거 있죠? 모든 예금 상품에 이자 난 거를 통계를 해서 매달 15일 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를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다. 펀드 인덱스다 해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약속합니다. 9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아니면요,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CD 같은 경우는 금리 변동폭이 커요, 작아요? 무지 큰데 얘네는요, 모든 예금에 대해서 이자 난 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폭이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다 해서 코픽스 해줍니다.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이게 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마시고, 이런 게 올라가면 같이 올리라는 얘기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게 올라가면요, 같이 올리라는 얘기고, 이런 게 내려가면요,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시키겠다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은행은 이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금리가 적혀서 안 적혀서요? 그거를 여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콕픽스를 기초로 하는
기준금리다. 되셨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다 거의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문제. 어디냐면, 잠깐만요. 자, 329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맨 위에 그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보겠습니다. 대출 시점에서는요,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 대출금리보다는 높다.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고 했죠? 그 얘기하는 거고. 2번 볼게요.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진다면 차입자는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금리가 대출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면 뭐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대출자 입장에서 이거는요, 고정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해볼게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요, 금리 하락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 입장이라고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면 얘들은 조기 상환 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니까 그런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30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면 기출문제 볼게요. 1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한다.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볼게요.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인플레 맞춰서 계속 변동시키니까 고정금리보다는 이 인플레 위험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3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변동금리는 실제 인플레 맞춰서 계속 변동시키는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인플레가 심해져도 못 건들죠? 근데 1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툭 하면 막 계속 변동할 수 있죠? 이게 훨씬 더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을요, 누구한테요? 차입자한테 전가시킨 꼴이 된 겁니다. 차입자가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요, 대출자에서 누구한테라고요? 차입자한테로 더 많이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요약집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 다 적어 놓을 거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 4월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요약집 드릴 거니까 5월 달부터 그거 가지고 공부하세요.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첫 시간은 요 정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